일단 이제 결산을 볼 건데 우리 컴퓨터도 바로 같이 열게요. 자, 컴퓨터는 우리 스마트 A에서 이제 4장 완료. 지금 우리 245페이지가 5장이죠. 사장 완료로 들어가시고 우리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그냥 저와 같이 이 책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나 새마음 새뜻으로 시작한다는 생각이 분홍색으로 책 바꿀게요.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내일은 뭐 새로운 건 다 끝나면 지금까지 했던 거 뭐 복습도 같이 하면서 쭉 전체적으로 봐도 되니까, 그래서 내일까지는 파란색 책으로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분홍색 책 가면 그때는 이제 그날 공부했던 거 이제 자기 걸로 소화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내용상. 자, 그럼 먼저 뭐 결산 절차라고 적혀 있는데, 이 결산이라는 건 우리가 기말에 회계 기준에 맞춰서 이제 장부를 정리하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저와 같이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회계는 발생주의다. 현금주의는 현금 흐름표만 현금주의로 기준으로 해서 다른 재무제표를 보완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발생주의 회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뭐 수익은 실현주의, 비용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뭐 이런 이야기하고 자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다들 발생주의 회계라는 이야기는 알고 있으면서 막상 저하고 지금까지 회계상 거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발생주의 그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 거의 현금주의처럼 뭔가 돈 들어오고 나가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물건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거나 환율이 변하고 있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전혀 느끼지 않고 신경도 안 쓰고, 그리고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만 회계상 거래로 그때그때 인식하면서 장부에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일상생활에 매일매일 우리 회사의 자동차가 하루하루 깎아 나가는 거, 보험료가 하루하루 달아 나가는 거, 이런 거 인식하고 있는 건 당연히 그 비효율적인 행동이죠. 하지만 기말 한 번 정도는 이제 올해 거 하고 또 미래 내년 거 하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올해 발생하는 거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는 게 결산 작업인데, 자, 우리 시산표라는 거 본 적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그죠? 앞에 수식어가 좀 붙어 있었죠.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이거 장부 조회할 때 우리 대손 충당금이나 이런 거 조회할 때 여기를 이용했었죠. 이건 합계 시산표와 잔액 시산표를 합쳐뒀기 때문에 우리 열어봤을 때 바깥쪽은 잔액이죠. 이걸 잔액 시산표라고 하고 안쪽을 합계 시산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합쳐져 있어서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하는데, 저하고는 항상 잔액만 봤었죠. 그래서 실제 우리한테 필요했던 건 잔액 시산표였는데, 자, 이 시산표는 장부에 입력하면 바로바로 반영되는 거예요. 바로바로. 제가 예를 들어서 일반전표에 1월 1일 날 차변만 현금으로 100만 원을 썼어요. 대변을 안 쓴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다시 들어가면 차이 100만 원 차이가 난다고 바로 뜨죠. 한마디로 내가 일반 전표든 메인 매출 전표든 아래 분계하는 게 바로바로 반영되는 곳이 시산표라는 장부예요. 이 시산표라는 장부는 대차 평균의 원리만 이용을 해요. 우리 자산의 자리는 차변, 자기 잔액은 자기 자리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자산인데 차감 계정이면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대변에 있는 거고, 부채들은 부채 자리는 대변이기 때문에 부채는 여기 대변에 잔액이 있고, 그리고 자본도 대변이니까 대변의 자리가 있고,
비용 자리는 차변이니까 차변에 있고, 뭐 수익은 별로 없었나 보네요. 며칠만 있네요. 수익은 대변이 자기 자리니까 대변에 있고,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자, 우리가 입력할 때 바로바로 반영된다라고 했죠.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결산이라는 걸 하기 전 상태의 장부예요. 그래서 그걸 단순한 표현이지만 수정 전 시산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정 전 시산표라는 것, 우리가 그 결산 수정 분계들이라는 걸 할 건데, 그 결산 작업을 하기 전 시산표고, 이 시산표는 차변 대변의 합이 안 맞는 것만, 그리고 자기 자리가 안 맞는 것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산표를 봤는데 나중에 시험 문제에 글로 나올 때가 있어요. 한 번씩. 다음 중 시산표에서 확인할 수 없는 오류는, 그럼 이 시산표의 최고의 단점은 차변 대변 뒤집어 쓴다고 해서 얘가 오류라고 발견을 못해요. 그냥 반대쪽에 쓰면 줄여주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현금을 대변에서 쓰면 줄이고 차변에서 쓰면 늘리는 행동한 거지, 차변 대변 뒤집어졌다고 해서 얘가 오류라고 발견할 수 있는 장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산표는. 자, 그럼 이 시산표를 수정 전 시산표가 이제 결산하기 전까지를 다 마무리하는 개념에서 그 다음 이제 결산이라는 행동을 할 거예요. 그럼 결산은 기말 수정 분계를 결산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결산을 하고 나면, 결산 수정 분계를 하고 나면 이제 이 수정 분계한 게 반영된 시산표가 만들어지겠죠. 그걸 수정 후 시산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별거 아니죠. 결산 수정 분계 하기 전이면 수정 전 시산표, 결산 수정 분계를 하고 나면 수정 후 시산표, 이렇게 표현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말 수정 분계를 한 이후에 이제 우리는 수익과 비용은 이제 정리를 완전히 해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수익하고 비용의 차이가 이익이거나 손실이 나오게 되겠죠. 그걸 장부상의 잔액을 다 정리를 해서 이익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 이익이 내 돈으로 이익잉여금으로 바뀌는 수정 분계들을 우리는 전산이라서 컴퓨터가 해줄 건데, 그렇게 하도록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자산부채 자본은 그대로 내년에 넘어가지만 수익과 비용은 이제 정리가 되어서 이익으로 넘어가고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이 그 다음 연도에 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21년도의 수익 비용은 이제 21년도에 손익으로 정리를 해서 끝내고 내년 건 따로 시작해야 되겠죠. 2022년도는 22년도 걸 번 걸로 다시 정리해야 될 거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 수정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결산에서 일단 여기는 조금 넘어가고, 자, 249페이지로 가면 자, 이 결산이라는 건 기말 수정 분계를 하는 걸 결산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결산에 할 작업들이 뭐냐면 우리 손익의 정확한 인식 및 측정, 수익 비용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익이라는 건 수익 비용을 합쳐서 손익이라고 표현하는데, 손익의 정확한 인식이나 측정을 하고, 그리고 자산 부채의 우리 정확한 측정을 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부채의 정확한 지금 시점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줄 거란 이야기예요.
대표적인 예가 그거예요. 우리 단기 매매 증거 평가의 평가 손실하고 외화 환산이 환산 손실했던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결산 항목을 제거하고, 우리 미결산 항목 두 개, 세 개라고 말해야겠죠. 계정으로 세 개 이야기했었는데 현금과부족, 가지급금, 가수금, 얘네들은 원칙적으로 원인을 밝혀서 혹은 아니면 잡이익 잡손실로 정리를 하는 거였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회계상의 법인세 계상하는 거. 회계상의 법인세라고 말하는 건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이제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계산을 하게 돼요. 물론 우리 세무이익까지는 법인세가 얼마다라고 알려줄 건데 2021년도에 번 거에 대한 법인세일 거잖아. 그럼 21년도에 법인세 세금이다라고 비용이다 처리해야 되겠죠. 이걸 2022년도에 회계장부상의 비용 처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산할 때에 회계상의 법인세를 일단 계산을 해요. 이건 99% 실제 법인세하고는 차이가 나요. 실제 법인세하고는 이건 그냥 차이 나는 건데, 그래서 제가 회계상이라고 표현했죠. 여러분들이 미래에 공부할 게 이제 진짜 세법상의 법인세를 해서 둘이 차이를 조정을 하실 거고, 미래에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회계장부상의 법인세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작업을 지금 기말 수정분계라고 했는데, 우리는 회계 기간을 시험 때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날 하기 때문에 이 기말 수정분계는 12월 31일 날 일반 전표하는 거예요. 이건 부가가치세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 이제 회계 기준에 맞춰서 할 거예요. 자, 그럼 이 기말 수정 분계를 하는 방법이, 내가 직접 12월 31일 날 분계를 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분계하는 방식이 있고, 컴퓨터가 분계를 해주는 방식이 있어요. 그냥 제가 여러분한테 대충 하면서 미래에 볼 건데 얘 이런 기능 해줘요 라고 말했던 여기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제가 한두 번 정도 들락날락 하면서 재고자산 할 때 한번 봤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저만 기억이 있나요? 근데 자, 이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이 메뉴에서 그냥 들어가 보면, 지금 여러분 안 들어가셔도 돼요. 여기 가면 여기 전표 추가라는 버튼이 있죠. 이 전표 추가가 있다라는 건 컴퓨터가 분계를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컴퓨터가 분계를 해주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직접 여기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직접 내가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말 수정 분계는 수동 결산이라고 표현하는 건, 우리가 직접 기말 수정 분계를 하는 걸 수동 결산이라고 하고, 그럼 자동 결산이라고 하는 거는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이용하여 기말 수정 분계를 하는 걸 자동 결산이라고 칭해요.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수동 계산이라는 건 내가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내가 차변 대변하면서 분계하는 거. 자동 결산이라는 건 여기에서 전표 추가를 눌러서 분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들어와 있는 내용들 보면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죠. 금액들이 들어와 있죠. 이 금액들이 들어와 있다는 건, 이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는 우리가 장부에 기록한 내용이 반영이 돼요. 얘는
장부에 있던 내용들이 반영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수동 결산을 한 내용들도 같이 불러 들어와줘야 돼요. 여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수동 결산을 우선 해야 돼요. 얘를 한 후에 자동 결산이라는 걸 써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채점은 자동 결산, 수동 결산 쓰라는 게 채점 기준 아니에요. 결산, 수동 분계만 들어와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직접 했던 계산자를 입력 메뉴에서 분계했던 12월 31일 날 분계만 들어와 있으면 돼요. 분계만. 그럼 이 자동 결산이라는 건 또 프로그램마다 결산 자료 입력 메뉴가 프로그램마다 다 있어요. 어느 프로그램이든. 근데 그 프로그램마다 지원해주는 범위가 틀려요. 심지어 우리가 시험 보는 스마트A 프로그램과 K랩 프로그램도 결산 자료 입력 메뉴가 지원해주는 내용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프로그램 특성 가지고 자동 결산해서 해주면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이 얘 들어가는 자체가 귀찮아지시는 실력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쓰는 걸 편하게 느껴요. 그 전까지는. 나중에 그냥 내가 3번 차변 4번 대변하는 게 편하지, 여기 버튼 누르고 전표 추가하고 확인하는 게 귀찮아서 안 들어가시는 상황도 생기는데, 그냥 직접 하지 뭐,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근데 이 자동 결산에서 그럼 어떤 게 직접 분계를 해주고 어떤 게 안 되는지를 알아야지. 지금 얘를 먼저 해야 되니까 자동 계산에서 하지 못하는 거는 무조건 먼저 수동 계산을 해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자동 계산에서 어떤 걸 지원하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걸 알아야 내가 선택하지. 여기서 지원도 안 되는데 선택이 어디 있어? 수동 계산해야지. 그죠? 이건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이 뭐 요즘 ERP 프로그램 쓰는 거 많아요. 거의 시장 점유율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마트A 30%, K랩 30%, 40%는 ERP 프로그램이라고 표현해요. 지금 시장 점유율은 ERP 프로그램들이 거의 다 많이 장악하고 있는데, 근데 그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과 그 계열 하청 회사들은 세이비라는 유럽산 좀 비싼 프로그램 써요. 그냥 4억 정도씩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그 말고도 여러분들 TV 보면 광고하는 뭐 이카운트라든지 위아고라든지 뭐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ERP 프로그램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럼 그 ERP 프로그램들은 지금 우리 얘도 ERP 프로그램의 일부분만 빼온 건데, 우리 스마트A도 그렇고 K랩도 그렇고. 근데 그 프로그램들은 지금 우리가 시험 보는 이 두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많은 계산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이 자동 계산 되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실무에 가면 깜짝 놀랄 기능들이 많아요. 특히 오늘 별로 안 좋아하시는 챕터가 하나 생길 건데, 그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 갔을 때 이 두 프로그램이 아니면 그것도 그냥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 K랩과 스마트A가 만든 사람은 똑같은데 근데 그 K랩이 뒤에 만들어졌어요. 얘는 오래됐고, 그 그냥 여담으로 이거 그 도전 프로그램이라고 과거에 이제 네오 플러스 있다가 아이 플러스로 바뀌었다가 이걸 아이 플러스라고 하죠. 보세요. 프로그램에도 아이 플러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아니, 원래 얘 이름이 아이 플러스였어요. 그래서 이 마크인데 마크는 안 바꾸고 스마트A라고 표현만 붙인 거예요. 그럼 이 프로그램 그 만드신 사람들이 이제 그 UC성을 가진 회장이었는데 이 회사를 팔았어요. 도전이나 회사를. 그럼 팔았으면 돈 많이 받고 팔았겠죠. 그럼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뭔 생각인지 뉴젠이라는 회사를 차렸어요. 여기 보면 우리 K랩 프로그램에
여기 아래 보면 솔루션 뉴젠이라고 보이는 이 회사 있죠. 이 회사를 차려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같은 사람들이 만들었다 보니까 당연히 얘는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소송했어요. 근데 세무사회가 이 프로그램을 뉴진한테 사버린 거예요. 사고 아마 제 생각에는 알고 있었을 것 같아. 소송한다는 걸. 근데 그 사이에 사고 나서 당연히 소송에서 전 도전 회장은 졌어요. 소송이 져가지고 갔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2명 가 있는 곳 있죠. 그게 먼저 갔었는데, 근데 세무사에는 선의의 제3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돈을 도전으로 주면 되는 걸로 되어서 이제 세무사의 프로그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K랩이 영업사원이 세무사예요. 수당 나와요. 유치하면 자기들이 유치한 코드가 나오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프로그램이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는 게 신규 업종이 회계 프로그램 뭐 쓸까요? 하면 일반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에 많이 쓰거든. 회계사 사무실 쓰는 게 아니고. 그러면 K랩 쓰세요. 프로그램 가벼워요. 그냥 그래요. 그리고 가격도 조금 더 싸고. 그리고 컴퓨터 사양을 높이 안 오네요. 얘가 도전보다. 근데 회사들이 영세하니까 컴퓨터 사양이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이제 얘가 점유율이 둘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얘가 뒤에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완전히 똑같이는 안 만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책 바꾸고 나서는 K랩이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지원해 주는 걸 또 제가 다시 알려드릴 건데 그때는 좀 더 많이 해줘요. 그리고 좀 더 편리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귀찮음을 조금 줄여주는 게 얘가 좀 들어가 있는데, 근데 얘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많이 안 열어줘요.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 가더라고. 그럼 우리가 교재에서 지금 제가 249페이지 수동계산 분계하기 쪽으로 먼저 가자고 했는데, 그 전에 그럼 자동결산에 대한 정보를 보기 위해서 253페이지로 가면 253페이지 자동결산 정리사항이라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자, 우리 결산자료 입력은 뭐 여러분 열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저만 이런 화면을 보셔도 되는데, 이 날짜는 따로 쓰지 말고 엔터 치면 1월부터 12월이라고 나와요. 여러분들 열어서 그냥 같이 보실 거면 안 여시고 제 화면만 보셔도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자, 여기로 들어오는데, 자, 첫 번째가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상품 매출 원가 계산 기말 상품 재고액 입력이라고 적혀 있죠. 정말 저는 이 표현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253페이지 253페이지구나. 죄송해요. 자, 그럼 지금 얘가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기초 상품이 1,050만 원 있고 단기에 이번 회계 기간 동안 5,300만 원치 샀나 봐요. 근데 기말 상품 재고액에 지금 제가 아무것도 안 쓰니까 얘 둘이 합친 6,350만 원을 다 팔았다고 적혀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2천만 원치 남았다라고 썼어요. 기말 상품이. 그러면 얘 빼고 그럼 4,350만 원치 매출 원가다라고 정리가 되죠. 지금 얘 둘이 더한 거에 얘 빼면 이거잖아. 얼마만큼 남아있다라고 쓰면 나머지는 팔렸다고 정리해 주는 거예요. 내가 2천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 5,350만 원치 상품 매출 원가로 분개해 주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자동계산 항목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 매출 원가 계산하는 건데 기말 재고 자산을 써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항목 중에 이 항목이 자동 결산 말고 수동 결산을 해줘야 되는 항목이 예외로 비정상 감모 손실. 자, 얘가 뭔지 기억나시나요? 비정상 감모 손실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죠? 그죠? 그 정도 기억나시면 훌륭하신 거예요. 자, 얘는 우리 재고 자산이 없어졌는데 원가성 없이 사라진 것들 있죠. 분실했거나 도난했거나 이런 것들 매출 원가에 포함되면 안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그거는 얘는 수동 결산을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이거였죠. 재고 자산 감모 손실 얼마 대변의 상품이면 상품이다.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 얼마 이 분계는 직접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자 다음 두 번째는 또 지원해 주는 게 대손 충당금 우리 보충하는 거. 우리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에서 이런 거 있었죠. 매출 채권은 차변에 대손 상각비 얼마 대변에 대손 충당금 얼마 그리고 기타 채권은 기타의 대손 상각비 얼마 대손 충당금 얼마 자, 얘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자, 이 분계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줄 건데 중요한 건 대손 충당금 보충에서 여기에서 보충액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직접 보충액을 계산을 해서 쓰면 분계는 얘가 해줄 거예요. 그럼 보충액 계산하는 게 기말 채권별 잔액을 각각 확인을 해서 곱하기 대손 추정률을 하면 대손 추정액이 나올 거고 빼기 대손 충당금 잔액을 하면 플러스 이때가 보충액이었죠. 그죠? 그럼 지금 얘하고 얘를 어디에서 확인하냐면 이 잔액 확인은 합계 잔액 시산표 12월 31일 잔액을 확인하는 거예요. 얘하고 얘의 잔액을 알아야 채권 잔액의 추정률 곱할 거잖아. 이 금액을 계산을 여러분 직접 하셔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추정률 곱하면 얼마 할 거다. 근데 거기서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빼야 될 거잖아. 지금 이런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31일 날 외상 매출금의 잔액과 여기 있는 그리고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 잔액을 여기에서 봐서 여기 외상 매출금의 1%다. 그러면 29만 얼마 할 거고 그런데 8만 2천원 있으면 이거 뺀 나머지를 보충할 거다. 이 금액들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바드럼 할 거라면 바드럼 가지고 계산하고 그럼 이렇게 계산한 걸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보면
계산자료 입력에 여기에 대손상각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금액만 써주면, 보충액을 써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이 분계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분계를. 근데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지금 여기가 판관비이기 때문에 판관비 아래쪽에 있는 내용이라서 외상매출금 받을 업만 있고, 자 여기 없다는 건 영업의 비용에서 만약에 여기에 단기 대여금이라든지 미수금이라든지 이런 잔액이 있다면 여기에 여기가 아니고 영업의 비용에 기타에 대는 상각비라고 할 것도 칸이 떠요. 기타에 대는 상각비라고 할 것들도 얼마 보충할 건지 써주면 이 분계를 컴퓨터가 해줄 거예요. 그런데 얘도 문제가 뭐냐면 예외가 환입 시 수동 결산을 해야 돼요. 지금 제가 플러스 보충액 가지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마이너스 나오면 환입이잖아. 대손충당금 잔액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하는 분계가 차변의 대손충당금이고 금액 얼마 대변의 대손충당금 환입 얼마 이렇게 할 건데, 그럼 이때 매출 채권은 800번대를 써야 되고 기타 채권은 900번대를 쓸 거예요. 우리 실기만 가지고 할 때는 제가 800번, 900번만 구분하자라고 했고, 전에 우리 이론 문제까지 생각하면 얘는 판관비의 차감 계정 성격일 거고 얘는 영업의 수익 계정 성격이 수익으로 분류되는 계정이다라고 전에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우리 실기 부분으로 보는 거니까 매출 채권은 800번대, 기타 채권은 900번대로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 또 자동 결산에서 지원해 주는 게 감가상각비 계상하는 거예요. 계상이라는 건 장부에 기록해서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단기 발생 감가상각비는 방법이 고정자산 등록에서 불러오기 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계산해서 입력하는 법이 있어요. 우리 전에 고정자산 등록은 간간히 해왔죠. 취득하면서도 하고, 거기에 등록하면 감가상각비를 당연히 컴퓨터가 계산을 해요. 그럼 그거 한 거를 불러오는 방식이 있고, 시험에서는 거기 등록 안 시키고 여러분이 알아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금액만 써주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써줄 거예요. 그럼 지금 얘가 만약에 고정자산 등록이 되어 있다면 기능모음에 감가상각 반영 누르면,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하고 나서 감가상각 반영 누르면 들어와요. 하면 어디에 들어오냐면 여기에 판관비에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에 대해서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한 게 있으면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을 하면 여기에서 불러오게 돼요. 그런데 고정자산 등록이 안 돼 있고 시험 문제에서도 그 정보만 안 주고 올해 감가상각비만 계산할 정보를 주면, 그러면
그 금액을 여기다 써서 전표 초과하면 분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건데, 자, 미래를 위해서 고정산동로에서 불러오기 위해서 필히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 좀 기억해 두고, 스마트에서 이거 안 해가지고 안 불러와진다는 이야기 저한테 꽤 많이 해요.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K랩 쓰다 보면 그건 이거 안 해도 불러와지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얘는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좀 들어 많이 해요. 저거 안 해서 그런 건데. 그래서 지금 뭔지는 모르는데 미리 적어둔 게 나중에 제가 까먹을까봐 알려준다는 거. 그래서 예, 꼭 기억을 하시고. 자, 다음 우리 퇴직급여 충당 부채 계상하는 거. 이 단기 퇴직급여 충당 부채 계상한다는 건 단기 발생 퇴직급여 인식하는 거죠. 그죠? 이것도 지금 제가 분개 안 쓰는 이유가 또 여러분들 왜 아실까봐, 분개 쓰면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할까봐 하는 건데, 그럼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계산만 하면 돼요. 계산은 퇴직급여 추계액에 빼기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을 빼면 퇴직급여 추가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 얘도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잔액을 확인하는 거예요. 얘도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잔액을 확인해요. 지금 여기에서 본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 안 했나 보네. 유동부채 다음에 비유동부채가 있어야 되는데 없이 바로 자본이 나온 건 얘는 설정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데이터가 너무 부실한 회사네. 자,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법인세 계상. 자, 법인세 계상인데 여기선 중요한 건 선납세금 정리는 수동 결산을 하는 거예요. 선납세금 정리하는 분계는, 선납세금은 평소에 우리가 중간연합세액이나 이런 거 납부했을 때 차변에다가 선납세금이라고 써뒀겠죠. 대변에 세금 내야 되니까, 혹은 떼이거나 했었을 거니까 차변에 선납세금이라고 썼던 걸 이제 기말에 정리하는 거예요. 선납세금이다라고. 그리고 얘는 법인세니까 법인세 등 혹은 법인세 비용 계정 과목으로 수동 결산을 하고 먼저,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추가 계상액 있죠. 우리 내년 3월 31일까지 납부할 법인세만 얘만 자동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계산하겠죠. 단기 법인세 추산액에 빼기 선납세금 한 금액 있죠. 이게 우리 법인세 계상이라고 적혀 있는 곳에
이 금액이 미지급 세금으로 회계 처리될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 하면 이제 컴퓨터의 분계가 차변에 법인세 등 대변의 미지급 세금으로 분계해 줄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5개 이야기했죠. 우리 책에 6개 있는 이유가 기타 채권에 대한 거 따로 쓴 건데 저는 매출 채권하고 기타 채권하고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 같이 표현한 거고. 그럼 5개 이야기한 거 있죠. 이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동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여러분들이 차변 대변하면서 쓰는 게 수동 계산이죠. 그럼 계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자, FAT 1급 계산 문제 몇 개 없어요? 1개? 2개? TAT 2급 2개? 3개? 전산회계 1급 3개? 문제는 전산세무 2급 5개예요. 그래서 이제 전산세무 2급 때문에 결산을 버릴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 반이 전산세무 2급을 안 봐. 그러면 엄청 열심히 안 했을 거예요. 저도. 다른 게 더 비중을 높일 텐데 얘는 우리는 전산세무 2급까지 가는 반이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자산 이야기하고 부채 이야기할 때도 기말이라고 표현했던 건 지금 이제 할 계산 때 전부 다 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자동 계산 항목들 봤으니까 자 이제 쉬었다가 수동 계산 항목들 이제 분개해 가는 거 하나씩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